지난달에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일정으로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연설은 쉬지 않았는데요.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할 필요가 없다며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되는 가운데 연준 의원들의 발언까지 최근에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전해졌던 주요 이슈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같이 전망을 미리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될지 지금부터 주요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가운데 오늘 다시 개장하게 될 저녁 뉴욕 시간 기준으로 뉴욕장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발표되는 고용지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고용 빅위크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그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다만 정확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오늘 발표되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15만 5천 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난월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티은행은 이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어느 방향이든 약 1.2%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고용지표 가운데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하고 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프 리서치의 한 수석 투자 전략가는 고용 시장의 단기적 강세로 인해서 올해로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가까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고용이 균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준이 올해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지난 12월 중국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CES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 CEO의 엑스라이브 인터뷰까지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기록한 신기록과 관련된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 12월 중국 안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8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도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의 판매가 꾸준히 성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최대 해외 시장 중에 하나로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한 달 동안의 실적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과 소비자 신뢰 회복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또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테슬라 판매 증가 주요 원인으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아디와 같은 현재 경쟁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신규 등록된 전기차 비중 가운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신규 등록된 전기차 대수 같은 기간 대비해서 6.3% 증가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확장된 것으로 보여졌지만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동안 7.3%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랭킹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부진했던 이유로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판매량 부진이 가장 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S&E 리서치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가 현실화가 된다면 보조금 종료 이전에 전기차의 구매 수요가 오히려 집중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어제 X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뷰 진행을 했었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오는 25년 2분기까지 인간보다도 더 안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을 놓고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과는 확실히 대비가 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머스크는 다시 한번 FSD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과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전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차량 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로 사고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이 기술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각국의 규제 그리고 운전자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올 한 해 테슬라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나왔었던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슈를 놓고 미국의 빅테크에서는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미국 기술 업계가 다만 이러한 AI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규제를 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출 통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을 총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방국과 적대국 그리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서 각각에 맞춰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 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미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기업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 기업들이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반대 의사를 업계 인사들이 전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도찬을 놓고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한 비판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게 될지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간밤 또 추가적인 AI 확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정부와 함께 슈퍼컴퓨터 설비 구축 협력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네덜란드 쪽과 여러 차례 협력을 이어온 바 있었던 엔비디아, 이번에도 추가적인 설비 구축 협력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작년에 네덜란드는 AI 투자에 약 2억 1천만 달러를 할당한 바가 있었는데요. 유럽 보조금으로부터 추가 자금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이 네덜란드와 함께 협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벨리아르츠 네덜란드 장관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만난 이후 이번 협정으로 네덜란드 AI 시설 건설이 한층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측에서도 AI를 놓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젠슨 왕의 한마디로 무너졌던 양자 컴퓨터 이슈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과 관련된 장기 전망을 내놓은 언급이 일부 업계 인사들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즈 회장은 퀀텀 컴퓨팅 주식을 쫓는 돈은 AI 주식을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젠슨은 AI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퀀텀 컴퓨팅을 깎아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크레이그 할럼의 리처드 셰넌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이 엔비디아가 주요 수혜자인 기존 컴퓨팅 사업의 일부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퀀텀 컴퓨팅 업체인 D-Wave 같은 경우는 이 실용적인 퀀텀 컴퓨팅 달성 시기에 대해서 황 CEO의 발언이 틀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바라츠 CEO는 D-Wave의 퀀텀 컴퓨터가 이미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젠슨항 CEO가 30년 이후, 20년 이후, 15년 이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미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파운드리 기업 최대 기업인 대만의 TSMC 실적 발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 약 38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역대급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 다방면으로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업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간밤 다시금 오픈되는 뉴욕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폐장이 들어갔지만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가장 큰 우려감으로 불리는 정보발 매도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비 3% 하락한 9만 2천 달러까지 가격이 밀렸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9만 1천 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12월 말에 이 매도를 위해서 이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매도와 관련된 공포 심리가 확산된 게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움직였던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고 되려 사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만큼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바뀔 새로운 규제 혹은 입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광란의 20년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호황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는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r. Yadeni,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Could you please start by giving a quick greeting to our Korean viewers? Yes,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join you and your audienc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n interesting conversation discussing the outlook for the U.S.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economy. Thank you so much. It's a real pleasure to have you here with us today. So let's dive right into our questions. Recently, Korea has faced some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stock market has been very volatile. From a global perspective, what do you think are the biggest risks for the Korean market right now? And how do you see the futures of Korea's economy and stocks? Well, look, I think we have to put everything in a global context these days. And South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that's having political turmoil. We've seen that happening in Germany and France and Canada. So it seems to be a worldwide condition right now that people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governments and trying to push for better governance, which is a good thing. I think South Korea continues to stand out as a very dynamic economy, one that's very much driven by technology. And I think the future is very much in the area of technology, which South Korea excels in. But all in all, I think the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is relatively sound, though, again, as you point out, there are going to be some issues in terms of government instability. But look, in the United States, we've also had our share of political issues, and yet the economy continues to perform very, very we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hen we read the headlines, we recognize that the headlines very often are about what happens with our government, what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doing, what trade policies are doing. Meanwhile, the rest of us are all working hard at trying to make things better for ourselves, our family, and our countries. I think that's a universal phenomenon, and some of us have more problems with our governments getting in the way of doing that. When I look at the U.S. economy, I always tell people I'm amazed by how well the U.S. economy does despite Washington. And it seems to me that South Korea may have the same situation where the country is doing well, will continue to do well, despite the political turmoil. Okay, then are there any specific sectors in Korea that you believe have strong growth potential despite Yes. the current uncertainties? Correct. Absolutely. And I think, again, I'm still optimistic that globalization will continue. It'll just to continue in a different form. And I think South Korea will benefit from ongoing global trade. I don't think we're going to shut that off. I think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new government coming in. We call it Trump 2.0 to distinguish it from Trump 1.0. It's the second term with a four-year break. And I know there's a lot of anxiety about the United States turning more protectionist with tariffs, and that certainly will be an issue in the next 6 to 12 months as the new president comes in and imposes tariffs. But I think there'll be a lot of negotiations going on, trying to make things better for all concerned.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e incoming president wrote a book called The Art of the Deal, and he is a deal maker. And if the South Korea sits down with Washington, if Seoul sits down in Washington to discuss and negotiate trade relationships, I'm sure the outcome will be positive for both sides. Okay, then you know how Korea is also known for our semiconductor industry or IT industry. Is any specific sector that you think that has very positive future? Well, as you know, the AI revolution is here. A lot of excitement about the AI revolution. Some of it may be ahead of what can be delivered, but I think that for all practical purposes, AI is just a continuation of what I call the digital revolution. And the digital revolution started maybe in the 1950s
when we had these large IBM mainframe computers. But the digital revolution is all about data processing, processing as much data as we possibly can, as fast as we can, as cheaply as we can. And I think so. From that point of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s it's an evolution of the digital revolution, if you will. And I think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 I think South Korea certainly has the know-how related to AI. But as we all know, Taiwan is the area of the world that really has the dominance in the ability to produce AI chips. And that's, of course, Taiwan Semiconductor produces AI chips for NVIDIA. But this is a very dynamic industry, and I think South Korea will rise to the challenge of this new technology. Oka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ose insights on Korea. Then now let's shift to the US market, where optimism has been running high, but there are still some concerns about what's next. The Yes. US stock market continues to hit new highs these days, and many are still optimistic. However, you've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a market pullback early next year. Despite this, you maintain a very bullish target of 7,000 for S&P 500 by 2025 and 10,000 by 2030, right? Gives you this level of confidence in the market's long-term goal. Well, I always try to have a balanced view of how things might unfold, and I have my base case, my most likely case, and then I try to present what might be some alternatives. And so my base case is what I've called the roaring 2020s. Obviously, it's meant to remind us of the roaring 1920s in the United States. The 1920s in the US started out with a lot of trouble. The World War II had come to an end a couple of years before. There was a Spanish flu globally. There was a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in 1920. And so it must have been quite depressing looking at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in 1920. Here in the 2020s, we started out with a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and a lot of concerns about what that would do to our economy, the global economy. And yet, as you said, the stock market is at an all-time record high. Real GDP, the business activity in the U.S. is at an all-time record high. Consumer spending is at an all-time record high. And so in some ways, the roaring 2020s concept is already working out. And the idea is the similarities are that there's lots of technologies available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so the big story, I think, for the current decade, the 2020s, and by the way, there's no reason why it couldn't continue into the 2030s. I know the 1920s ended badly with a depression because of trade protectionism. So that is the big risk right now is in fact trade protectionism. But as I said, I think we all have too much at stake in keeping the global economy growing and working. And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that kind of situation. But I do think productivity is already showing signs of making a comeback. And productivity boosts economic activity. Productivity keeps inflation down. Productivity allows wages to rise faster than prices. Real wages can go up. And productivity is great for corporate profit margins. So it's there's nothing negative about productivity. It's all positive. And so I think that's what I'm looking at right now is in the first half of the decade. I think we've seen evidence of that. I think we'll see much more evidence of that in the second half of the decade of the 2020s. And that means that should be good for economic growth. It should allow us actually to have enough growth to help take some of the pressure off the deficit. I think the federal deficit as a fraction of nominal GDP, as a ratio of nominal GDP, will actually decline from currently 6% to 3%, which is what the administration is aiming to do. But put it all together,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better earnings. And valuation, of course, is high.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I think there will be a correction early next year. And a lo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very big
gains in the stock market. And there's something called rebalancing where some of your portfolios become so large that you want to diversify to the other stocks that are cheaper. So a lot of people have huge gains in Nvidia, in Tesla, and Microsoft, and they're not going to be getting rid of their positions. They're just going to be trimming their positions, and it makes more sense to do tha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than now for tax purposes. So I think that'll happen. I also think the Federal Reserve will make it clear that they are done lowering interest rates for a while. There's going to be a pause here. So I think that's another reason to expect some correction in the market early next year. But the underlying fundamentals, I think, will bring the market back up to a record high of 7,000 on the S&P 500 by the end of next year, 8,000 by the end of 2026. And as you said, 10,000 by the end of the decade. That's a compelling outlook. Then how should investors should approach in this situation? And is there any specific sectors that we focus on? Well, I've been recommending that global investors, when they look around the world, I've been recommending what I call stay home rather than go global. Of course, I'm making that recommendation here from the United States. Yeah. And so what I meant by that is overweight the United States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we've been saying that since 2010, and it's worked out very, very well, and it continues to work. I would certainly make sure that in a portfolio held by a South Korean investor, that you do have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and you can do that obviously with a S&P 500. You can do it with a QQQ, a NASDAQ ETF. So it's very easy to do that these days. If you've got a lot of time and you can really study stocks, you can obviously come up with specific names. But I think foreign investors looking 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some exposure, if not a lot of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Then I think you have to look at your own domestic stock market. And again, I think the technology boom is a global boom. The digital revolution is a digital revolution around the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clearly. And so I think that's where the opportunities are still compelling. That's not that stocks are cheap, but I think the potential for earnings in technology is still quite strong. I think that financials, generally speaking, should do quite well over the rest of the decade. Financials in the United States, financials in places like South Korea, India. As our countries get wealthier, that wealth needs to be managed, and managing wealth clearly is a very good business. In addition, I'm not that familiar with what happens with corporate finance, with mergers and acquisitions in South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we do get a lo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akeovers, when the technology sector is doing well. And that could be a source of excitement about the potential for that kind of consolidation, those kin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o create faster adoption of the technologies up ahead here. I think we have to consider that the future is here. We're about to go into 2025, and I've been doing this for almost 50 years, and I think we've all been around at least since the 2000s. So from 2000 to 2025 is 25 years. And in 2000, the future was 2025. And I think a lot of it has turned out to be remarkable in that technology has delivered a lot of what we only thought would be science fiction. And of course, one of the wizards in all this has been Elon Musk, in terms of his ability to create science fiction
into science facts, as we've seen with SpaceX, as we've seen with Tesla or with Neuralink. And so I think Elon Musk is sort of like a great inventor that's encouraging everybody to become more inventive, more productive, with more innovation. Yeah. So I think we're going to see that the pace of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our lives is going to increase with robotics, automation, humanoi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is is no longer the future. This is no longer a forecast. We're in it. We're starting to see that it's really having an impact on the way we live. Yeah, then if those tech companies continue to perform well next year, then many Korean investors will likely remain focused on those major names like Tesla, Nvidia, Apple, and Microsoft. Then Yeah. how can they strike a balance between these big players and other investment opportunities to build a more well-rounded portfolio? Yeah, well, that's why I suggested instead of trying to buy Nvidia and Tesla here. I mean, Tesla's been on fire ever since President Trump got elected. Obviously, Elon Musk is very close to him, and the stock has been going straight up. Whenever I see something like that, I worry that at some point it might go straight down. I don't know what would make Tesla do that, but there's a lot of people just buying without thinking about the underlying fundamentals. So instead of at this point buying stocks like Nvidia and like Tesla, I have no problems with doing that. But I think to your point, you do want to diversify. You don't want to get into a bubble mentality where you're chasing stocks up along with everybody else, because that can obviously create a melt up that leads to a meltdown. But I have no problems with diversifying with a QQQ, which is a way to own the NASDAQ 100. I have no problems with the S&P 500. With the S&P 500, you get the Magnificent Seven. The Magnificent Seven currently account for 30% of the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S&P 500. And but they're expensive. They have a forward PE of 30. But if you buy the S&P 500, you're also getting the S&P 493. And I think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there. Look, when you look at your portfolio, I think increasingly you have to ask yourself about every stock you own. Is it a technology stock? In other words, do they either make technology, hardware and software, or do they use technology to increase their productivity,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ustomers and their vendors? At the end of the day, technology is a very, very powerful tool for increasing efficiency, for increasing profits. And so I think we're in that kind of environment. That's a very practical approach for investors Yes. here in Korea. Thank you so much. Then let's move on to the topic that's been on everyone's mind, inflation, interest rate, and what the Fed might do next. You've said before that no matter who wins the US election, inflation could rise. Do you still see a possibility of rate hikes next year? Well, I think it's possible. It's not my most likely scenario. As you know, the Federal Reserve started to lower the federal funds rate. It's the central bank rate that the Fed charges banks. It's a key rate. I think there's still a chance that they might decide to pause. The reality is the economy is doing very well. The unemployment rate is very low, near 4%. We are basically at full employment. We have labor shortages. We also see that inflation has moderated, but it's still not quite at 2%. And there's some areas of inflation that remain stuck and sticky, something more like 3%, maybe even 4%. But overall, inflation has moderated significantly. But Fed officials think that the federal funds rate is still too high. It's still restrictive. And I'm looking at the economy and said that doesn't really make much sense because the economy is doing well, inflation's come down. There's absolutely no rush to lower the federal funds rate. And I've been saying this since before September 18th, since before they started lowering rates.
And finally, Fed Chair Jerome Powell, about a week and a half, 2 weeks ago, said the same thing. He said, the economy is doing well. Maybe we shouldn't rush to lower interest rates. So I think interest rates are basically where they should be. I think the economy is growing at around 3%, and about 2 percentage points of that is productivity. The more that the growth of the economy is based on productivity, on efficiency, the more resilient it is, the stronger it is, the greater is the likelihood that interest rates are where they should be. They don't have to be lowered if the economy is performing just fine. And by the way, the bond market agrees with me. The Federal Reserve, since September 18th, has lowered the federal funds rate by 75 basis points. And meanwhile, the bond yield has gone up about 75 basis points. So I think the bond market agrees with me that the Fed may be stimulating an economy that's actually quite strong and isn't really necessary. But look, this is not a terrible problem to have. If the Fed lowers interest rates again, that increases the chances of a melt up in the stock market. And when everybody thinks about a melt up, they think about 1999 and 2000. It doesn't have to be an exact copy of what happened back then. It could be a correction, and that's what we're looking for, a correction, maybe 10, maybe 15%, sometime early next year. And then I think that'll be a buying opportunity rather than a reason to get out. But as you said,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onfusion over the next few months with the administration coming in and with a lot of plans, and how they get those plans through Congress will be interesting, and what the final impact will be interesting. And of course, meanwhile, I think the president will find it easiest to move forward with tariffs, and that could also create some nervousness in the stock market. Now, speaking of interest rate, many Korean investors have been buying U.S. long-term bond ETF since last year. So if interest rate cuts slow down next year, what advice would you give them? I have no problems with owning U.S. Treasury bonds, and it doesn't have to be 10-year bonds or 20-year bonds. It could be something more intermediate. It is a good return. I think getting 4% on U.S. Treasuries is a very good return.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rate that maybe somewhat, there might be some volatility in that, and so could be some ups and downs in a ETF based on bonds. But overall,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I think there's going to be volatility, but I think overall it's going to be a sideways action going into next year. Oh, thank you for that clear advice. And before we wrap up today's interview, I heard you've been showing a lot of interest in Korean market. Do you have any plans to expand your business here in near future? Well, absolutely. We're working on. There's more AI software these days to translate our research into other languages, and we're certainly looking to target South Korea. There's a lot of very smart investors there, and I know there's a lot more interest in what's going on in the U.S. So hopefully we can help South Korean investors understand the U.S. market better. For those who can read English, you can certainly use Google to translate our research for individuals, which I think is affordable, and it's practical, and it's very action-oriented, market-oriented. Coo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time and your expertise with us today. We hope to see you soon on our show again. Thank you for your time. Absolutely. Thank you. Bye-bye.
밤사이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왜 1월이 뉴욕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1월이 1년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다음 장으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에서 1월이 중요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월이 새해 첫 5거래일 가운데서는 1월과 또 1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1월 바로미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1월의 증시 방향성이 연간의 증시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 동안 어땠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2025년의 수익률을 조금이나마 통계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새해 첫 5거래일 일단 지났습니다. 2, 3, 6, 7, 8로서 뉴욕 증시 5거래일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0.06%가량 내렸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4% 가까이 그리고 0.25% 오름세를 보였었죠. 사실 첫 5거래일 동안 더욱더 강한 상승세, 조금 더 함께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술주에 힘입어 올랐다라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다우지수가 조금 약해져 있는 가운데 과연 상관관계는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과거 첫 5거래일에 올랐던 48년 가운데 40번이 1년 연간 수익률 기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83%의 상승 확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때 평균 수익률은 무려 14.2%에 달하죠. 반면에 과거 첫 5거래일 동안 하락했다면 그 26년의 통계가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단 12번만 연간 수익률 기준 상승했다고 합니다. 46%의 상승 확률로 첫 5거래일 동안 올랐을 때보다 상승 확률이 확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 수익률 한번 보시죠. 14.2%에 비해서 0.3%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주는 것이 1년 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1월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까 3대 주요 지수 함께 살펴봤듯이 다우지수가 소폭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1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1월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1월 바로미터가 붉게 빛나야 우리가 연간 기준 또 더욱더 강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1월을 조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빅스 지수, 일면 병동성 지수, 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1월 20일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불안감이 시장에 감지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기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함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보시죠. 지금 fear,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립이었고요. 일주일 전에는 공포였지만 지금보다는 공포스럽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공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빅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약간의 불안함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1월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 물론 트럼프 취임 전후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또 이어서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를 뉴욕 증시가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이에 따라서 1월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더 긴 그림, 12개월 동안의 상승 그림도 함께 그려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 기다린다. 1월 상승장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리스 힐튼 집 불타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으로 휴장. 2024년 경제 주식 트렌드 총정리입니다. 우리도 며칠 전에 그 판교에 큰 건물 불났는데 단 한 명의 중상자 없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지하 수영장에서 있던 아이들도 지하 5층으로 대피하는 아주 그 119의 조치를 잘 따라서 피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런 그 완벽한 조건하에서 중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 이것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아예 생기지 않게 초반에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건물의 화재는 그나마 조금 뭐 여러 설비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확률을 좀 낮출 수는 있잖아요. 살아날 확률을 높이고 피해볼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산불은 사실상 지금 뭐 드론의 시대가 오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는 사실 막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 그 건물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인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지금 천연에서 지금 나오는 자연재해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스 힐튼은 사실 힐튼 그 가문의 상속력이기 때문에 상속 소유지기 때문에 이거 뭐 집 하나 탄다고 뭐 큰 타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것도 사실 동영상으로 지금 봤잖아요. 이미 페리스 힐튼은 딴 데가 있고 동영상으로 자기 집이 타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팠다 뭐 이러는데 뭐 바이든 차남 헌터 집도 불탔다 이래서 뭐 이게 부자 집들이 불탔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띄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LA, 샌프란시스코 이쪽 서부 지역이 산불이 매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이슈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뉴스에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해 심천 지수가 꼬꾸라지는 것을 봐도 뭔가 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부양책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중국이. 반짝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 차세대 코로나까지 지금 터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산불, 허리케인에 이어서 이제 산불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확률이 높아요. 물론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이 주황색 5년 평균 선에 비해서 지금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비해서는 5년 평균에 못 미치는 선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지금 이런 작업들이 뭐 우리가 건물에서 뭐 스프링클러를 미리 하고 무슨 대피소를 하고 방화문을 막고 이런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작업들은 뭐 더 불에 안 타게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지금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거든요. 악순환의 연결고리. 만약에 산불이 나면은 그거를 만약에 진압도 지금 못하지만 다 꺼지고 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발생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최소 자동차 200만 대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이 산불 한 번 나면 나옵니다. 근데 그 탄소가 안 없어져요.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여기 공기층 방어막을 형성해 버립니다. 방어막을 형성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지구가 돔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뜨거워져요.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 뭐 1도를 뭐 언제까지 낮춘다 이거잖아요. 뭐 트럼프는 탈퇴를 할 거지만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알라스카에 눈이 녹아서 옛날에 무슨 바이러스가 고대 바이러스가 나오니 이러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탄소층이 생겨서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또 산불이 또 나고 그럼 탄소층이 또 두꺼워지고 그럼 지구는 또 뜨거워지고 그럼 산불이 또 나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금 그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100년까지 산불이 지금에 비해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 뭐 몇백 년을 가까웠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2024년도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이라 그러면 좀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려서 임시 휴장을 하는 바람에
2024년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에셋 클래스 리턴스 인 2024. 2024년에 가장 큰 자산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뭐 지금 사실은 뭐 비트코인, 그쵸? 한때는 무슨 지금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상이고, 저 뭐 만든 사람도 확실치 않잖아요. 뭐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가 나왔다가 또 아니라고 밝혀졌다가, 그리고 지금 그 동상이 세워진 곳이 세계에서 두 개가 있죠. 그 해당되는 일본에 추정되는 그 인물의 동상, 얼굴을 모르니까 가상으로 얼굴을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아니면 얼굴을 확실히 모르니까 오징어 게임의 집행관 가면처럼 만들어놨죠. 어쨌든 간에 그런 허상, 그리고 뭐 무너질 것이다, 이게 관리가 되느냐, 뭐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뭐 이제 와가지고 코인을 부정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정도잖아요. 초반에는 그 사람이 이상했죠. 코인이 앞으로 무슨 대세가 될 거라는 사람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에서 ETF로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에만 120.8% 상승하여 모든 자산에서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2등이 골드인데 27점입니다. 2등에 비해서도 무려 4배가량의 수익률이에요, 비트코인이. 자, 물론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무슨 암호화폐가 다간 게 아니라 잡 암호화폐 이런 것들 건드리면 죽음입니다. 비트코인 대장주를 했어도 그냥 120%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US 라지캡, 이건 S&P 500이죠. S&P 500이 미국 대형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23.3. 그래도 지금 역시, 그쵸? 워렌 버핏은 그냥 자고 일어났다 술 먹고 깨어나서 노인 돼가지고, 젊은이가 노인 돼서 깨어나도 안전한 주식을 한다. 뭐 그게 S&P 500에 그냥 투자하고 문 닫으면 된다. 계좌 깔 필요도 없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S&P 500이 그래도 23.3%의 수익을 거뒀고요. 자, 스몰캡 러셀 2000이 대표 지수죠. 10.1입니다. 만약에 중소형주를 갔다면 사실 반토막이었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굳이 중소형주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10.1%고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력의 가치가 7.1%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향 안정화죠. 지금 1.1% 겨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지수를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는가? MSCI 이머징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으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형주에 비해서 신흥국 증시에 투자했으면은 거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으로 한정된다면 무조건 미국 대형주를 했었어야 됩니다. 완전히 신국으로 갔으면 완전 소외되는 흐름이야.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신흥국의 물가 상승률이 저거보다 높잖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되어 있고, 장기 재무가 마이너스 1, 회사채랑 채권은 다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나마 플러스 난 게 0.4인데 선진 시장입니다. 신흥시장 4%인데 선진시장 주식은 아예 그냥 거의 제로예요, 제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으로 들어와서, 아까 S&P 500이 그래도 주식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미국 대형주 23.3. 그래서 아까 그게 23.3이죠. 미국 대형주가 S&P 500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23.3 중에 그럼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이 섹터가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게 39.7로 미국 대형주 평균 23.3에 거의 2배가 나왔죠. 이쪽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IT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이게 지금 S&P 500에 무려 31.3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37.6%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컨서머 디스크레디너셔리, 지금 소비자 재량이라고 하는데 10.7% 비중인데 이게 2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주도 괜찮았는데 금융주가 13.9%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익률은 28.9로 평균이 넘었습니다. S&P의 23.3의 평균을 넘은 거는 파이낸셜까지예요. 여기 밑에 유틸리티부터는 20.1이 나왔지만 S&P 500 전체 상승률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주조차도 평균 상승률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런 카드에서만 투자했어도 S&P 500 대형주 수익률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잘 찍어서 IT의 주력 집중 종목을 찝었다면은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소비자 질량, 재무. 여기까지가 S&P 500 23.3을 넘었고요. 유틸리티부터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에 새로 편입된 주식 중에서 가장 잘 나간 주식입니다. S&P 500에 저기서 S&P 500 안에서 못하면 편출이 돼버리고요. 잘하는 기업하고 바꿔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2024년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 우리나라도 보세요. 펀드 만들 때 다 뭐 만들어요. 뭐 아래 앞에는 틀리죠.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무슨 미래에셋, 타이거, 또 무슨 유리자산운용 막 있죠. 앞에는 다 틀린데 뒤엔 다 뭐예요? 다 S&P 500. S&P 500을 벤치마크로 하는 ETF가 전 세계 각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S&P 500이 만약에 이 종목이 편입됐어요. 그럼 세계 각국의 그 모든 상품, S&P 500을 추종하는 모든 상품에서 그 종목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입됐다는 것은 굉장히 수급이 좋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편입이 되고 나서 무려 99%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데디라는 종목으로 43%입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베리사인이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했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주주도 올라섰잖아요. 근데 고데디도 도메인 등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업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편입이 되고 나서 43%의 수익을 거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 중에 데커 브랜드. 이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사죠. 지금 신발 어그부츠 사려고 그 동나이 백화점 가면 어그부츠 자기 사이즈가 없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엄마랑 딸이 같이 입는 그런 저기 프렌들리 저기도 인기가 있죠. 그 데커 아웃도어 브랜드가 34%가 올랐고요. KKR 사모펀드가 38% 올랐습니다. 자, 이거 4개가 편입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고 나머지 제일 안 좋았던 건 이거네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원래 처음에 엄청 좋았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 렉을 제공해갖고 같이 수혜주로 급등을 했다가 퇴출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70%는 폭락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슈마커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팔란티어가 S&P 500 신생 스타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슈퍼마이크로부터 쫙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끝이 좋지 않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S, 이 아까 전에 전 세계 자산에서 말한 거고 이거는 미국 안의 자산에서 말한 겁니다. 역시 미국 안의 자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안의 자산에서도 주식을 투자해서 제일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자,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이고 비중이 다 부동산에 가 있죠. 여기 미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은 여기에 지금 20.5가 걸려 있습니다. 이미 미국 사람들은 주식의 자산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이고 주식은 20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식 자산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오르니까 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얘네는 이미 주식 자산이 부동산보다 많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주식이 연평균 성장률이 8.7이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연평균 성장률이 2024년까지 98년부터 25년치입니다. 6.4입니다. 주식의 연평균 성장률이 훨씬 좋죠. 이거는 2023년, 1년으로 치면은 주식과 부동산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주식과 부동산은 20.5랑 6으로 더 벌어졌죠. 평균으로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맘 놓고 투자라고 자기의 퇴직연금을 다 주식에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버리니까 이런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하자고 하면은 야, 부동산이 저렇게 안 좋아졌는데 저 사람은 왜 불안한 우리한테 끌어당겨서 너네 망하려고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사실. 이 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불가능한 이게 1년 안에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가 잘 된 주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냥 매출액이나 뭐 수익률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관리가 잘 된, 그러니까 약간 ESG랑 비슷한데 회사가 조금 더 사회적인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던가 회사의 매니지먼트 관리가 잘 된 회사로 이렇게 평가들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1등 전체 점수 평균 점수 91.1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2등 90.1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자, 매그니피센트 7 많이 들어있고요. 인텔도 관리가 잘한 주식의 4위에 올랐다는 거.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고요. 마스터카드, 존스앤존슨, P&G,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다음에 어도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네, 요 10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또 쭉 있습니다. 쭉 있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P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과가 1등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로 봐서 2025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맨 마지막에 가장 여기서 솟았던 이 부분. 자, 여기는 스포츠가 많아요.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치솟은 이게 바로 총격 사건이에요. 총격 사건 이후에 구글 트렌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어쨌든 저 때는 지지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확실치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해졌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에서 2025년도도 반영될 것 같다.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온다. 코파 아메리카부터 쭉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로 갔습니다. 자, 또 있네요. 마지막에 이게 빨리 할게요. 자, 요거는 돈을 많이 번 기업,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 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월마트랑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이 시노펙 중국 석유총공사, 여기 지금 중국 기업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중국 기업은 뭐 그냥 말하지 않겠고요. 월마트, 아마존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봤을 때도 미국 주식 S&P 500, 그리고 미국 주식 안에서 또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 그리고 저기 세계로 매출을 가장 많이 버는 것도 미국 기업.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하지만 자나깨나 미국 주식은 오른다. 새해가 되고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반전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의 수급 동향은 엇갈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현재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국내 시장에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이날장에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지만 후반에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0.5%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날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20만 닉스 복귀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보편적인 관세 우려가 미국 쪽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되고 가장 많이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 현재 삼성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죠. 반대로 올해 되고 외국인들은 드디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시사하는 것일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어제 특정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포착이 되진 않았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개별 공시와 소식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장의 상황을 업황과 섹션별로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젠슨왕의 한마디에 증시는 뒤흔들렸습니다. 함께 한박웃음을 지었던 섹터도 있고 울상을 지었던 섹터도 있었죠. 먼저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리기판과 로봇 쪽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안에서 넥스트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 작년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오기는 했지만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과 섹터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유리기판주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SK의 최태원 회장이 SKC 유리기판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내가 방금 팔고 왔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향 공급이 확정됐다라는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면서 어제 SKC 자체도 20%의 상승을 보였고요. SKC가 만들었던 앱솔릭스의 현재 시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이 ICD는 아예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표주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SKC보다 유리기판 쪽에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발주자인 SKC가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합작법인과 함께 앱솔릭스를 설립하면서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공장 건설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 보조금까지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확실히 유리기판 안에서는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유리기판 물량과 관련해서는 예약이 다 끝났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삼성전기 쪽에서는 오는 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G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유리기판이나 로봇처럼 차세대 기술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장 안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날 장에서 같이 수혜를 받았던 로봇 쪽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는 코멘트 앞서서 내놨었는데 SK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 나왔었고요. 그리고 LG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는 소식 CS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원래 LG는 이제 가정 쪽에서 무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어제장에선 포착이 됐고 반대로 두 자릿수 이상 강하게 하락했던 섹터가 바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되겠죠. 젠슨항 CEO의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많이 남았다라는 발언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폭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인플러스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급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에서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간밤 나왔었던 코멘트 체크를 해보면 미국 쪽의 이 퀀텀 컴퓨팅 업체인 D-Wave의 CEO가 젠슨항이 이야기한 상용화 시기의 시점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퀀텀 컴퓨팅 시스템 이미 마스터카드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퀀텀 컴퓨팅은 이미 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코멘트로 인해서 일단 미증시가 간밤에 휴장한 가운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코멘트에 오늘 국내 관련주들은 주목할 수 있을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많은 재료와 함께 다양한 쪽에서의 변동성이 나왔었죠. 일단 반도체와 전력 설비는 계속해서 이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혜주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AI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증설하겠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를 놓고 LS증권에서는 국내 관련 업체들이 특히 미국 AI발 전력 수요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엄청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한파로 인해서 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함께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바이든 쪽에서 내놓았던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코멘트와 함께 일부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차는 국내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4조 원의 금액을 국내에만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대차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과 하락이 좀 혼재되긴 했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기가 전고체와 관련된 시제품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전고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놓으면서 대형주들 위주로는 오히려 가격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에서 증권사에서도 일단 2차 전지를 놓고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백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움직임을 일주일째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소식,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이외 시간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한가 간 종목과 개별 공시 소식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스코엔텍입니다. 포스코와 함께 1,7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가져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공급 계약 금액이 50%나 차지했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보였고 더이엠 같은 경우도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와 함께 시간의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 직후에 해당 종목들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오늘 놓고 점검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밤 공개될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다루고 있는 고용 데이터인 만큼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지만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 관망 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울프 리서치에서 고용 쪽의 데이터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세 차례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TSMC의 12월 매출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4분기 매출이 38조 원대로 긍정적인 전망이 예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돼서 1분기에 특히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긍정 심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을 움직여줄지 체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12월 판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12월 중국에서 82,0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량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 등록 비율이 되려 전년 대비해서 7% 하락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사실은 상반된 숫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놓고 어제도 혼조세를 보였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ES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잘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이제 경제 쪽에서만 놓고 보면 국내 이제 두 재벌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의 기사가 사이드 탑으로 두 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기사는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추태용과 엔비디아 젠슨 황 간의 칩 동맹이 이제 물리적 AI 동맹으로 혈맹으로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가 경제 쪽과 관련해서는 힘을 준 두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기사 좀 다 가져왔으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S 2025, CS 2025에서 현재 뭐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역시 SK입니다. HBM의 이 부분이 뭐 워낙 작년에 대단했죠. 올해도
여전히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태원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어깨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쫙 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예고가 된 바입니다만 최태원 회장은 이번 CES 2025에서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 회장이 이제 황 CEO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AI 혁명으로 진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AI, 피지컬 AI는 젠슨왕 CEO가 지난번 기조연설 때 새로 내놓았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화두죠. 결국 이제 물리적 AI라는 것 자체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AI가 이제 일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편화되는 거를 이제 지향하는 그렇게 되는 어떤 사업을 그렇게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가 만든 이 AI 생태계라는 거는 학습 중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추론형으로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좀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자칫하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큰 흐름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일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물리적 AI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결국 이 과정에서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생태계의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봇 플랫폼인 이 코스모스 얘기까지 했고 마침 또 최 회장하고도 우리 코스모스 플랫폼 할 건데 너네도 좀 와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가 SK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최 회장이 이번 행사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이 자신감의 배경이 HBM에 대한 기술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HBM3E 이 12단짜리를 이번에 세계 처음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서. 그러면서 뭐 그것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HBM의 기술 이 속도, 개발 속도가 최 회장 말로를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전에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가는 약간 이제 팔로워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앞서서 가는 퍼스트 무버 형태로 가고 있다. 즉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능력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SK는 그룹 차원에서 이번 CES 2025에서 힘을 줬던 게 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SK그룹은 이제 에너지와 이제 SK하이닉스를 위주로 하는 이제 반도체 쪽 이쪽으로 이제 이 IT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 SK그룹의 포트폴리오, 그룹 계열사 포트폴리오와도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많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SK그룹의 또 주력 어떤 그런 상품으로 사업 품목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최 회장이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현대차그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위기일수록 투자 풀 엑셀, 정의선 역대급 국내 투자. 예, 현대차그룹이 어제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4.3조, 24조 원을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위기 상황이니까 보통은 위기 상황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2차 전지 쪽이 대표적이죠. 현대차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죠. 미국에서 판매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전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남아, 남미까지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돈을 쟁여놓고 일단은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대차는 작년에 돈 많이 번 거를 대대적으로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투입을 해서 그 다음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회사를 성장을 시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되는 건데요.
보니까 24조 원은 작년보다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 표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24조 원 중에 거의 절반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조 5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차세대 제품 SDV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죠. 이쪽을 좀 중심으로 좀 하고 수차 여전히 투자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상 투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시설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해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차 생산 시장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투자도 8천억 원 정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대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GM과의 어떤 그 제휴, 그 다음에 도요타와의 어떤 제휴.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적절히 추진하면서 자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국내 재계 중에 가장 선두 자리에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투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또 하나 현대차의 앞으로의 기대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글로벌 넘버원 선두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어떤 모빌리티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 현대차가 어떻게 가시화시킬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넘어와야죠. 어제 증권면의 톱기사는, 오늘 증권면의 톱기사는 외국인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 들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샀고요. 근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는 뱉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바이오는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바이오주인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올해 외국인이 상위 순매도 1위부터 4위까지가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바이오주들입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현대차가 마지막에 껴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KLX 300 헬스케어 지수 마이너스 3.8%, 코스피 제약 지수 역시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가 넘게 올랐던 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격차가 좀 크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 2차전 쪽으로 몰렸다 그러면 올 초에는 뭐 아직 뭐 길진 않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현상이 좀 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물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 전 업종을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미국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세죠, 여전히. 환율이 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바이오주들도 뭐 대출 같은 거, 외화 대출도 많고 어쨌든 외국에서 이런 걸 뭐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참 특히 이제 CD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CDMO주들을 끌어올렸던 게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뭐 국회 통과 여부, 의회 통과 여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조금 흐지부지 됐죠. 올해도 통과가 될 거냐라는 그런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진 것도 역시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긍정적인 전망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이 됩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일부 주들은 좀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실적 또 관련된 기술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요즘에 금값이 꾸준히 오르죠. 오늘 아침에도 뉴욕 시장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으로 아까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금 ETN 상장 지수 증권, 그다음에 ETF 상품까지 수익률이 다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올해 올 들어 지금 계속 금 관련된 이 ETN과 ETF 상품들 수익률이 대략 2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특징은 이들 금 관련된 ETN이나 ETF 상품들이 대부분 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금값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랑 반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면 금값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도 강세인데 왜 금값이 오르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좀 궁금증이 생기실 법한데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뉴욕 시장도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트럼프 출범, 이기 출범을 앞두고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시장이 워낙 올라댔던 날은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있고 또 국채금리도 지금 4.7%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불안하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말씀 듣고 있죠.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중국 얘기 또 연초니까 한번 또 쫙 정리를 좀 하고 올해 중국 관련된 투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을 하실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들어서 우리 시장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 하여간 글로벌 수익률 1위라고 하더군요. 근데 보니까 상해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미국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계절적 이유 있습니다. 지금 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네네. 중국은 뭐 우리는 이제 제니어리 이펙트 그래서 1월달 효과가 있는데 네. 중국은 이게 2월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14년 동안의 그 월별 주가 상승률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습니다. 15년이네요. 네. 예, 그래서 25년이네요. 예, 5년 동안 보면은 저게 1월달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특이한 게 이제 2월, 3월, 4월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예. 12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12월이고 1월이 이제 새로운 뭐 결산기 시작인데 그렇죠. 중국은 3월 초에 양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실제적으로는 모든 정책의 시발점이 됩니다. 3월 양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2월 달에 이제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월은 약하고 2월이 이제 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은 연초에 조금 부진하고 이런 거를 크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거시 쪽이.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뭐 작년에 중국의 그 굉장히 뭐 위기설, 뭐 보도설 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네. 보시면 작년 3, 4분기에 4.6으로 최저고요. 지금 아마 4, 4분기는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아마 작년 3, 4분기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랬냐 그러면 작년 3, 4분기 말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냐 없냐에 논란이 많은데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먼저 PMI 지수가 이제 10월 달부터 반등해서 연속 3개월 50 이상 갔습니다. 그러게요. 뭐 PMI라는 게 한 3개월 정도 예측력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경기가 단기 경기가 반등했다. 그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네. 뭐 뭐니 해도 중국의 부동산이 그렇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좋은 시그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지금 100대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드디어 작년 12월 달에 플러스로 살짝 돌아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대도시가 뭐 거의 2배, 3배 거래량, 물론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 우리 주식시장하고 같은 느낌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났다 말씀이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먼저 늘어나서 말씀하신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거래가 활발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우리 주가도 그렇지만 진바닥은 가격 바닥이 아니고 거래량 바닥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진짜 돈이 들어온 건데 스마트 마니가 들어왔다. 우리도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항상 뭐 큰 손 스마트 마니가 먼저 들어오고 예. 나중에 이제 뭐 대중들이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그 작년 12월 달에 그 경제 공작회의를 하면서 예.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 주식시장 부양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을 통한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 부의 효과를 노리겠다. 그걸 통해서 내수시장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살짝 봄바람이 분 이유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어느 나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돈을 쏟아붓고 뭐 금리를 내리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도 많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게 그걸 텐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중국이 작년 중앙경제국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대적인 올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중국 당국의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쭉쭉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의구심이라든가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련한 게 제재 역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재 역설. 중국이 이제 동네 골목대장처럼 자기네 생만 갖고서 뭐 규제하고 부동산 했지만 네. 그게 내리 3년 반 동안 경기가 하강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사실은 반성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여기 외부 충격이 지금 세게 들어오면서 네. 이게 정권의 위기다 이렇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리커버하는 중요한 동인은 트럼프다.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정금융 정책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2025년에 어떤 정책을 쓰냐고 그랬더니 숫자는 얘기를 안 했지만 표현을 보면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썼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거의 이제 뭐 16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의 이제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쓰겠다.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건 뭐 통화량하고 이제 그 재정 지출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통화량을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낮춰왔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2020, 21, 22, 23에도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잡혔기 때문에 미국은 사상 최대로 돈을 풀었는데 중국은 돈을 별로 많이 안 풀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표에 보시는 저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쭉 내려오는데 저 기간 중에 중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대적인 좀 약간 뭐랄까요? 규제도 있었고 규제 정책 이를 폈던 있었는데 것도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2024년이 통화량이 가장 적었어요. 아 그러네요. 뚝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는 통화량을 대폭적으로 늘린다. 이게 이제 있고 그래서 뭐 돈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말이 바로 그건데 그다음 예. 두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요. 결국은 뭐 경기가 나쁠 때 누가 구제하냐면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재정 적자를 한 GDP 한 8% 정도를 낸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죠. 8%.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도 뭐 최하 10에서 11% 정도를 내서 GDP의 한 2, 3% 정도 지금 빨간 색깔로 그려놓은 거 예, 오른쪽을 맨 시청자분께서는 끝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 쓰냐 그럴 때 그 SOC 그리고 주로 이제 IT 관련되는 SOC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대폭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를 그렇죠. 바꾸는데 보조금, 세금
가면 확 해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면 그런 이구환신 같은 거를 더 세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했냐고 그럴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을 금년에는 뭐 이게 확실히 부양하겠다고 한 이유는 지금 요 차트가 보면 왼쪽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지금 파란 색깔이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올라섰는데 파란색만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재산소득, 금융소득만 내리 3년째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 영향이겠군요. 그래서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이제 어디다 소비를 할 때 그럴 때 보면 여기 그 검은 색깔로 된 것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저게 주택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로까지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 금융소득이 줄고 주택 소비가 주는 것이 내수 소비의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이제 가로 늦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금융소득을 높여서 소득 증가를 시키고 소비도 부동산을 저것을 부양시켜 가지고 이게 소비를 늘리는 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동안 그렇게 돈 퍼부고 전략 바꿨더니 12월 달에 부동산 회사들의 매출액이 드디어 플러스로 이제 살짝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중국이 흔한 말로 작심을 하고 지금 일단 중국 내부 상황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사이즈가 우리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GDP에 작년에 8%였던 걸 올해 예를 들어 11%까지 말씀하신 대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GDP 3%를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정적 비율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관세 폭탄 맞으면 저거 죽었다. 성장률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그 17%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중국의 수출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15%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줄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한 2.8% 정도 마이너스가 네. 돼요. 그럼 5%에서 2.8% 빼면 2%로 추락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이제 다르냐면 중국이 지금 내수 소비가 GDP의 57%가 돼요. 그래서 소비를 5%만 늘리면 바로 2.8%가 늘어나게 되고 10%를 늘리면 이제 5%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전략이 내수 증가로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금년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있고 네. 또 뭐 많은 이제 뭐 예측으로 보면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저런 이제 폭격을 받았다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근데 중국은 뭐 조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60% 때릴래 그럴 때 거기에도 이제 중국이 지금 내심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하루에 5%가 훅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엔비디아 반독점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네, 추앙을 네. 줬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볼모로 잡힌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만 해도 아는 게 애플은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보다 더 이제 시리어스한 게 테슬라. 테슬라네요. 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95%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30만 대 캐파 중에서 95만 대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4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월마트는 팔고 있는 물건의 50에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의 생산을 손을 댔을 때 뭐 심플하게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난리치고 뭐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샹하이 린강에 있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을 한 달만 영업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엄청난 샤크가 오게 되고 주가가 뭐 아주 엄청 폭락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네요. 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애플이 95%를 아직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영업 정지 한 달만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건 나스닥 전체가 충격을 받는 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런 이제 세계의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응책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25% 때리는데 거기다 60%를 더 올리면 85% 네. 보복 관세를 맞으면 수출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대응책은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 이제 내수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돈하고 재정을 왕창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내수에서 네. 핵심이 바로 주식하고 부동산이 살지 않으면 이제 내수 회복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부동산을 예. 부양하겠다. 그게 이제 금년도의 그 경제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중진국의 한 명에 빠졌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얘기도 또 좀 나오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계속 맞서서 과연 중국이 이렇게 자기 내부의 내수를 살린 식으로 돈을 쏟아붓고 해서 그게 과연 정말 집값이 또 오르고 예를 들어 실업률도 조금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실업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비들도 늘고 그 소비가 늘려면 결국 심리가 또 좀 회복이 돼야 될 테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판단이 드세요? 그것은 이제 뭐 부동산 우리도 그렇지만 경기 다 풀었는데 부동산 뭐 서울 일부 지역만 그렇지 지방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완전 양극화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땅으로 보면 98배, 인구로 보면 24배, 경제 규모 10배가 되는 나라가 우리도 경기 부양책 쓰고 나서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바로 나올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쓴 정책의 효과는 아마도 금년 3, 4분기 4, 4분기 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거의 1년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마 몇 가지 그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결국은 부동산하고 플랫폼 기업하고 교육 기업이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이걸 죽여놔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 결자 해지 그 누가 그렇게 한 거냐면 정부가 헛발질한 그런 거거든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싹 다 풀었고 플랫폼 기업 이거 마윈부터 이제 완전히 다 풀어줬고요. 그래서 교육은 아직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서 특징은 가외 교육은 여전히 맡고 있는데 직업 교육, 성인 교육은 이거 대대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런 성인 교육, 직업 교육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지표들로 설명을 해야지 입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조금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 중국의 정부의 영향력 입김이라는 것은 이거 뭐 서방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기 때문에 네. 그 작심하고 이게 대놓고서 이제 언급한 거를 이게 실패를 했다? 그것은 진짜 정권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진핑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있는 툴을 깨고 지금 사면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뭔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정권의 존립 기반이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뭐 잘 아는 중국 정부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1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그랬고요. 2월부터 이제 3월에 양해가 있고 그래서 2월부터 이제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아까 막대 그래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최근 4, 5년 사이에 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국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1월은 일단 좀 피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럼 이제 2월 정도 들어갔을 때 뭔가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법하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1월 20일이 변곡점일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악재가 얼마나 큰 거냐를 그걸 이제 해석을 할 거고 또 지금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이유는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심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1월 20일 이후에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뭘 사냐 뭘 뭐 집중하냐는 건데 지금 중국을 보면은 미국하고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첨단 산업 뭐 이게 이제 문제다. 근데 중국에 무슨 첨단 산업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재미난 건 아마 아까 이제 그 뉴스 브리핑 하실 때 보면 젠슨 황이 자기네 제품 설명을 하면서 뒷 배경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14개를 그걸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재미난 건 그 14개 로봇 중에서 미국 로봇은 4개인데 중국 로봇이 6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지금 AI 뭐 얘기를 하지만 AI는 결국은 이게 로봇의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는 그렇죠. 것인데 네. 거기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뭐 저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저거는 이제 흑심이 있다고 보지만 젠슨 황이 저게 14개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6개의 중국 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성능에 대한 평가나 뭐 인지도 뭐 이걸 이제 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작년에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바로 여기 나오네요. 바로 저 6개 로봇입니다. 저게 다 중국 회사들인가요? 다 중국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의료, 교육, 뭐 생산, 뭐 각종 이제 방향에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누가 1등이냐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그럼 2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또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로봇이든 AI든 간에 거기에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금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주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히트를 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왜 가능할 거냐 그러는데 예. 그게 바로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화웨이하고 SMIC를 제재를 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를 해줘가지고 중국의 반도체에서 계속 커지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서 예전 같았으면 뭐 당연히 TSMC 1등, 삼성 2등, 그래서 중국의 SMIC는 한 5등, 6등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 금년 들어가지고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3등입니다. 삼성 다음에 중국 SMIC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작년에 부진했던 배경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반도체들에게 중국의 영향이 성공하잖아요.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아리아니하겠지만 제재 역설이 적용되는 게 반도체고 최근에 보면 SMIC가 거의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갑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 뭐 이런 회사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것이 바로 금년도에 중국이 또 3, 4번들을 한 50주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같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도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전기차인데요. 중국 전기차가 작년 12월 달에 신차 침투율이 50%를 넘어갔어요. 예.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절반이 전기차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캐즘하는 캐즘을 넘어섰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배터리가 이게 드디어 이제 한 2년 반 동안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뭐 AI 이런 데들이 아마 금년에 중국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소장님 원래 또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 소위 말하자 ASML 뭐 이쪽 그 EUV 노광기 못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대략 뭐 6나노, 7나노까지는 가능해도 뭐 이를테면 2나노, 3나노 이런 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결국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사실 뭐 평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하면 EUV를 안 쓰는 공정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냐 하면 3D면 3차원으로 가게 되면 EUV가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뭐 삼성도 그렇고 다가 그게 올인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DUV는 이미 왕창 사가지고 앞으로 2년, 네. 3년 쓸 거를 다 샀기 때문에 5나노 억지로 해서 5나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가려면 반드시 현재와 같은 공정을 쓰게 되면 EUV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3D 면전으로 가게 되면 EUV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건데 지금 네. 최근에 마이크론이 뭐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이크론이 HBM도 만들고 엔비디아도 납품을 하는데 마이크론은 EUV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도 그까지 그 정도 왔다는 간다. 것은 새로운 공법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상황을 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거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듣게 되네요. 자, 오늘 전병훈 소장님과의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또 자세한 또 시장 얘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